안녕하세요. 굉장히 검소하신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40대 남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알뜰하신 분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선 특히 굉장히 검소한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옷을 하나 사면 그 옷을 기우고 기워 10년이고 20년이고 깨끗하게 빨아입던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시절이 썩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제 안엔 어린 시절의 작은 불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귀중한 가르침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아주 많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건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였던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가족 안에서 삶의 기준을 배워가던 어느 날, 저희와는 너무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크게 무례를 당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 가족에 대한 추억과 함께 그때의 일 또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저희 아버진 정말 검소한 분이었어요. 저희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었는데 아버진 자린고비라고 불릴 정도로 허리띠를 꽉 조이며 사셨죠. 그래서 전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이 정말 못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어린 시절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에 때이른 사춘기 시절까지 겹쳐 혼나기도 참 많이 혼났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아버지 훈육과 채찍 대신 당근을 주시던 어머니 덕에 저도 동생도 점차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며 들은 사실인데 아버진 젊은 시절 가난으로 인해 정말 고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누님하고 형님은 말 그대로 배를 골아서 일찍 돌아가셨어. 나도 똑같이 못 먹고 굶는 게 일상이다시피 하면서 자랐는데 산 게 기적이었지. 게다가 우리 부모님도 가진 고생을 다 하시다가 못 먹고 살았지. 몸은 골병이 들었지. 결국 자식들 뒤를 일찌감치 따라가셨단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한 11살 때부턴 아예 길거리에서 빌어먹고 살았어. 거지라고 몰매 맞고 쫓겨나 보기도 하고 세상에 멸시라 멸신 다 받으면서 거지처럼 아니 진짜 거지로 살았지. 예전에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들 중에서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셨더군요. 덤덤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보는데 제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돈 되는 일은 다 하고 살던 아버지를 우연히 만났던 어머닌 아버지의 거친 손과 검은 피부 너머에 숨겨진 진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셨다고 해요. 부잣집 딸내미가 나 같은 거렁뱅이가 뭐가 좋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구나.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웠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만은 평생 어떻게든 먹여 살리고 싶다고 생각했어. 아이, 하지만 세상 어떤 부모님이 나 같은 놈한테 딸내미를 내어주고 싶었겠니? 시골에서 지주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로 잘 살았던 외갓집에선 아버지를 크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는 그래도 딸의 뜻을 존중해 주자고 하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며 크게 화를 내셨다고 했죠. 너희들 외할아버지 원래 정말 좋은 분이야. 너희도 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동네 고학생들 후원도 많이 해주신 인망 두터운 분이었지. 그런데도 딸인 네 엄마 일엔 어쩔 수 없는 편견이 생기셨나 보더라고. 그때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너희들 아버지가 너희들 외갓집 마당에 무릎 꿇고 몇 날 며칠 망부석도 되어보고 나도 그 옆에서 제발 결혼 허락해달라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단다. 어머닌 당시를 떠올리며 호호 웃으시더군요. 괜히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무릎이 저린 것 같다면서요. 아버지도 껄껄 웃으며 그때를 회상하셨고요. 맞아. 내가 너희들 엄마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 외할아버지 지금이야 너희들한테 엄청 잘해주고 푸근하시지? 그땐 완전 호랑이 같았어. 절대 너희들 엄마를 못 데려가게 하려고 문을 지키고 있는 지옥에선 문지기 같았지. 알잖니? 아, 너희들 외할아버지. 옛날 분 치곤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으신 거. 정정하실 땐 정말 무서우셨어. 심지어 외할아버진 아버지의 목덜미를 잡고 내동댕이 치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덩치가 없는 편은 아니셨기에 그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버진 그런 외할아버지의 허락을 얻기 위해 오지 말라는 걸 무릅쓰고 외갓집에 찾아가 마당을 쓸고 손질하고 또 농사일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마음이 좀 약해졌던 외할아버지께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다고 했죠. 난 비록 주어진 환경은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희망은 늘 놓지 않고 살았다고 말씀드렸다. 절대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다고 했어. 내가 끝까지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하늘에 먼저 간 내 부모님도 내 형제들도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야. 난 그렇게 내 삶을 사랑하니까 나 자신도 더 소중한 너희들 엄마도 또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도 끝까지 책임지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약속드렸지. 결국 기나긴 노력 끝에 외할아버진 아버지를 받아주셨다더군요. 외할아버진 아버지의 사람됨을 알아보셨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끝없는 설득도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는데 단단히 한몫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외할머니 외할아버진 천의 고아였던 아버지에게 정말 잘해주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진 처음엔 아버지에게 좀 무뚝뚝하게 구셨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외할아버지께 잘하려 노력하자 결국 마음을 여셨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 아빠가 너희 외할아버지께 정말 잘했어. 한 번은 너희들 외할아버지가 병 때문에 무슨 수술을 받고 소변줄을 찬 적도 있었는데 소변 주머니에 싫은 소리 한 번 않고 일일이 자기가 비우곤 했었지. 평생 비루하게 살던 날 사위로 받아주고 번듯한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신 분이잖아. 당연히 은혜를 갚으면서 살았던 거지. 자신과 외할머니에게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어 하던 아버지를 외할아버진 나중엔 친자식인 외삼촌만큼 아끼셨다더군요. 외할아버진 가방끈이 짧았던 아버지를 위해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야간대학에 다니실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을 보태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려주고 더 공부도 시켜주시며 아버지가 제대로 임대업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자본금까지 직접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성공은 결국 외할아버지의 믿음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외갓집에서 어른들은 술을 마실 때면 과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외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와줬다고 해봤자 노력 안 하는 놈은 어차피 안 되게 되어 있는 법이야. 아니, 애초에 싹수가 안 보이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도와주지도 않았겠지. 난 약간의 도움만 줬을 뿐 강서방 자네가 성공한 건 다 자네의 진심과 노력 덕분이네. 그러니까 나한테 그만 고마워해도 돼. 아닙니다, 장인어른. 물론 저도 코피나게 노력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저 같은 아무것도 없는 놈을 믿고 든든히 밀어주신 장인어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원래 난 놈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 가족과 잘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보게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니 아주 멋진 말이야. 재환아, 들었니? 너도 너희 아버지만큼 꼭 저렇게 멋지고 생각도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할아버지. 그리고 이걸 꼭 명심하거라. 사람은 돈이 귀한 줄 알아야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네 아버지를 성공시킨 건 물론 내 돈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네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은 내 마음, 그리고 내게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했던 네 아버지의 진심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돈에만 일일비하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고 그 뒤에 있는 진짜 배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려무나. 네 엄마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겠니? 그러니까 네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봤겠지. 한 번은 외할아버지가 저렇게 제게 인생에 대한 교훈도 일깨워 주시더군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전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외할아버지와 인자하셨던 외할머니에게까지도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자랐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외갓집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어른이 계셨죠. 그 사람은 바로 엄마의 오빠인 외삼촌이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달리 저와 동생에게 뭐든 다 퍼주던 외삼촌을 우린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 외삼촌은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어느 겨울날 너무 이르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등산을 하러 갔다 추락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아이고, 이놈아. 일만 하느라 노총각으로 살다가 이렇게 요절해버리면 이 부모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게 등산 다니고 회사 다니고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가정 꾸려서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 이 불효막심한 녀석아. 그때 늘 강해 보이던 외할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땐 오히려 평소엔 여리셨던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다독이고 지탱해 주시더라고요. 장모님, 저희 왔어요. 장인어른 요즘엔 밥 좀 잘 드세요. 에휴, 그래도 전보단 잘 먹어. 자네도 힘들 텐데 자네 장인 걱정 이렇게 자주 오느라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저희 애들도 외갓집 좋아해서 여기 오면 좋아하는데요. 장모님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시죠? 나야 괜찮어. 자식 가슴에 묻고 사는 거야 못할 일이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부모님은 이후 알아놓으신 외할아버지가 걱정되어 저희를 데리고 외갓집에 전보다 더 자주 가셨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전 한 번씩은 공부를 하느라 못 가긴 했지만요. 우린 모두 외할아버지가 저러다 큰 병에 걸리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더군요. 외할아버진 그래도 점차 기운을 차리셨는데 오히려 외할머니께서 차츰 시름시름 알아 누우시더라고요. 결국 큰 병을 얻은 외할머니는 외삼촌이 돌아가신 지 1년 반도 안 돼 그 뒤를 따라가시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만 담아두고 삭히다 보면 내 자식 향한 그리움도 언젠가 무뎌질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내 속을 곰고 곰게 했나 봐. 강서방, 출하나, 나야 내 아들 보러 가는 거니 하나도 두렵지 않지만 혼자 남을 우리 양반, 출하니 네 아버지 잘 좀 부탁한다. 연이어 오빠 어머니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도 컸지만 외할아버지의 슬픔은 더더욱 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도저히 외할아버지를 시골에 혼자 둘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재환아, 지영아, 너희들 외할아버지 이대로 혼자 계시다간 큰일 날지도 몰라. 그래서 엄마랑 이 아버진 외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이해 좀 해주렴. 외갓집을 좋아해서 어릴 땐 언제 두 분을 보러 가나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였는데 이런 아버지 말씀에 왜 싫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 가족은 외할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와 함께 살게 됐어요. 재환아, 이 할애비가 와서 집이 좀 좁지? 다 늙어서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에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세 분이 오신다고 해도 전 괜찮아요. 전 오히려 할아버지랑 살게 돼서 너무 좋은데 왜 또 그러실까? 몸이 막 이곳저곳 아프셔서 괜히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드시나? 안 되겠다.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재환아, 요즘 대학생들은 옷을 뭘 좋아하냐? 이 할애비가 사주마. 같이 나가자. 지영이도 옷 사주게 같이 가자고 해라. 장인어른, 저번에도 사주셔놓고 뭘 또 괜히 사준다고 하세요. 바람 쐬러 가시고 싶은 거면 저랑 집사람이랑 바닷바람 쐬러 가시자니까. 자네랑 주란이가 하도 날 여기저기 데리고 돌아다닌 탓에 우리 손주들이랑 셋이서 외출한 적은 많이 없지 않나. 자네랑 주란이랑 같이 나가면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가. 애들 뭐만 사주려고 하면 그건 너무 비싸다. 버릇 나빠진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우리 손주들한테 사주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줘. 장인어른도 참 예전에 집사람이랑 형님한텐 그렇게 아끼라고 잔소리 하셨다더니
손주들한테 왜 그렇게 물으세요? 전보다 요즘 더해지신 것 같네요. 이젠 자네 장모도 내 아들도 없잖나.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못까지 우리 손주들한테 더 해주려면 어쩔 수 없지. 처음에 외할아버진 괜히 우리에게 미안해하셨어요. 원래는 늘 호탕한 분이셨는데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잃은 슬픔에 많이 위축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그런 외할아버지를 위해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하고 다 큰 전 일부러 외할아버지 무릎에 누워 TV를 보는 애교를 부리기도 하며 외할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덕분에 외할아버진 점점 웃음을 찾으실 수 있었죠. 그렇게 함께 살게 된 이후 외할아버진 전보다도 더 손주들에게 아낌없이 뭐든 해주려고 하시더군요. 산책을 하러 나갔다 오실 때면 늘 우리를 줄여 분식이나 빵, 치킨 같은 걸 사오곤 하셨어요. 또 외할아버진 저와 동생의 대학 학비까지도 다 대주셨고요. 그런 외할아버진 제가 30대 초반 때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85세 연세예요. 돌아가시기 전 외할아버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강서방, 왜 그렇게 서럽게 우나? 사람은 다 한 번은 갈 때가 오는 것을. 조금만 더 사계절이라도 더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장인어른. 자꾸 왜 약한 소리를 하세요? 때가 된 걸 아는 게지. 사람 참 날 아버지처럼 따르더니 진짜 나를 닮아가나. 왜 자네도 나이 들수록 그렇게 눈물이 많아져? 마음 아프게 시리. 강서방, 이번 생에 내 사이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첫 번째 일은 내 자식들 낳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네를 받아줬었던 거야. 처음엔 그렇게 미웠던 자네가 둘도 없는 내 사위, 내 자식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나 없이도 씩씩하고 멋지게 잘 살게. 그리고 우리 딸, 우리 손주들 잘 부탁하네. 자꾸만 몸이 약해지던 외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당시 저와 동생도 회사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 외할아버지의 삶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외할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했죠. 그 뒤 외할아버지의 재산은 전부 저희 부모님이 물려받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상의 끝에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의 일부를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하시더라고요. 일부라고 해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액수였기에 저와 동생은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답니다. 있는 사람이 더 가지고 있는 것보단 없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잘 사게 해주는 편이 이롭지. 인품이 훌륭하셨던 너희들 할아버지도 분명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을 거야.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부모님 중 특히 아버진 오래도록 슬픔에서 벗어나질 못하셨어요. 물론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아버지가 정말 한동안 기운마저 차리지 못하셨죠. 어찌나 상심이 크셨으면 아버진 음식조차 잘 소화하지 못하고 다 개원하실 때도 있었죠. 아버지, 이제 그만 기운 좀 차리세요. 할아버지가 속상해서 하늘로 제대로 가지도 못하시겠네요. 그래, 그래야지. 너희 할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데 내가 속상하게 해드리면 안 되지. 그런데 어쩌냐. 네 외할아버지가 너무도 보고 싶구나. 아버지에게 외할아버진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부모님이자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과 같으셨다는 걸 우리 가족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며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드리려 노력했죠. 다행히 아버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며 다시 일상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외할아버지 물건만은 전부는 버리지 못하셨어요. 외할아버지의 돋보기 안경과 지팡이만은 늘 저희 집 한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진 외할아버지가 사주셨던 차 2004년식 소나타도
오래도록 바꾸지 못하고 몰고 다니셨어요. 아유, 어차피 차는 굴러만 가면 되는 거잖니. 나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새 차가 뭐가 필요하겠어. 난 네 외할아버지가 사주신 이 차가 좋다. 이 차를 끌고 나갈 때면 네 외할아버지랑 같이 드라이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옆에서 좌회전해라 직진해라 그렇게 잔소리하던 네 외할아버지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서 좋아. 언젠 같이 차 타고 나가면 외할아버지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투덜대시더니. 그러게 말이다. 전엔 이놈의 노인네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늘어가나 싶어서 투덜댔는데 그게 이렇게 그리워질 줄 누가 알았겠니. 이 차를 처음 뽑아주셨을 때 네 외할아버지가 그러셨다. 우리 사위 아낀다고 헌차만 타고 다니는 거 보기 싫었다고. 우리 사위 기는 내가 살려줘야지 하며 웃으시는데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닌데 저렇게 깊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도 언젠가 결혼하게 되면 저렇게 소중한 처가 식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전 오래도록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처가 식구들보다 평생 제 짝이 될 아내 아니었겠어요? 저는 꽤 오래도록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없어 30대 초반 이후엔 연애도 쉽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 나이 36에 드디어 내 짝이다 싶은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죠. 저는 선행을 평생 가까이 하시던 부모님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영향을 받아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턴 봉사활동을 꾸준히 다녔었는데요. 여자친구는 봉사활동을 하던 단체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첫눈에 반했던 건 아니지만 한 2년 동안 지켜보니 사람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여자친구가 제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준 거 있죠? 선영이 네 주변엔 나보다 능력 좋고 더 멋진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좋았어?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여자친구는 저보다 직업이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말해도 잘 모르는 평범한 일반 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 명문대 출신에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으스대는 일 없이 여자친구는 늘 겸손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늘 당당했지만 친구들이 하도 여자친구가 아깝다는 말을 농담처럼 해대기에 저렇게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여자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너무 멋진 사람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겠어. 능력? 돈 많이 번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 물론 살아가는데 돈도 중요하지. 근데 진짜 얻기 힘든 건 바른 생각과 따뜻한 마음이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지. 내가 보기에 나보다 재환 씨가 훨씬 드물고 멋진 사람이야. 난 그런 재환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용기 낸 운 좋은 사람이고 그때 제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났다 싶더군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연애하는 내내 여자친구는 자신과 절 사회적으로 비교하지도 않고 재환 씨는 이런 부분이 참 좋다, 이런 부분이 멋있다 하며 늘 절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제가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여자친구와 저는 1년 8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서 와라. 네가 선영이구나. 우리 재환이가 사진으로 몇 번 보여줬는데 실제로도 우리가 널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서 들어오거라. 아휴, 당신 호들갑은 이해하렴 선영아. 이 양반이 드디어 자기도 며느리 생긴다면서 어찌나 기대가 컸는지 몰라. 재환이가 워낙 네 칭찬을 많이 해놔서 더 말이야. 이 양반이 원래는 참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들뜨는 일도 많고 호들갑도 많아지지 뭐니. 저희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처음 본 날부터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단정한 말씨야 몸가짐도 신중해 보이고 겸손히 몸에 밴 나이 같다면서요. 무엇보다 저처럼 봉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는 말에 나눔의 미덕을 아는 사람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더군요. 딱 우리 가족이구나. 가족이야. 그러게 아빠. 오빠 새언니 될 뿐 왠지 나랑 생김새도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원래 가족이 될 사람은 묘하게 얼굴도 닮아 있다잖아. 난 벌써부터 언니 너무 좋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족도 마음에 들어 해주니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처가에서도 제가 똑같이 환영받길 기대했어요. 예비 처가 인사 간 날 예비 장인어른과 예비 처제는 절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게. 우리 아파트가 주차가 좀 복잡한데. 그래, 차는 잘 됐나?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고약스런 주차장도 자네 환영해줬나 보네. 그래, 오느라 고생 많았네. 안녕하세요, 형부. 제 여동생을 닮은 것 같은 처제도 귀여웠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다던 예비 장인어른의 인상도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예비 장인어른 또한 평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후원도 하고 은퇴 후엔 교육 봉사도 다니던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그런 자신의 아버지를 닮았던 거죠. 그런데 예비 장모는 밥을 먹는 내내 자꾸 한숨을 쉬고 제가 돌아갈 때까지도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제게 별다른 말은 없었기에 별일은 없었지만 신경이 쓰인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온 뒤 여자친구에게 물었죠. 어머님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아침부터 속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셨어. 신경 쓰였지? 미안해. 그러셨구나. 그럼 다행이지만 속이 안 좋으시다니 걱정이네. 나 혼자 가면 되니까 얼른 들어가 봐. 어머님 체하신 건 아닌지 잘 봐드리고. 그런 여자친구의 말에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다른 가족이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으니 예비 장모에 대해 딱히 불길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걸 전 얼마 뒤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어머니, 길 찾는 건 괜찮으셨어요? 전 오는데 거리에 차가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그날 전 아침 일찍 잠시 회사에 나가봐야 했기에 제 차를 타고 먼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상견례 장소인 식당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런 제 뒤를 이어 아버지도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차를 끌고 도착해 막 주차를 마치셨죠. 그렇게 어머니와 동생이 차에서 내리고 아버지도 운전석에서 막 내리고 계실 무렵 뒤에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재환 씨,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가씨도 잘 지냈어요? 마침 여자친구네도 이제 막 도착해서 주차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예비 처가 식구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예비 처제와 제 동생도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예비 장인어른은 저희 부모님과 악수를 하며 반가운 첫인사를 나누셨죠. 안녕하십니까? 주차장에서 이렇게 먼저 뵙게 되네요. 정말 풍채가 좋으십니다. 전 선영이의 아빠 되는 사람이고 이쪽은 제 아내, 여긴 저희 작은 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자셨다니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전 재환이 애비입니다. 여긴 저희 집사람, 이 아인 둘이 둘째고요.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돈들께서 고생하셨죠. 반갑습니다, 사부인. 자, 어서 들어가시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분명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희 아버지 20년 된 차를 훑어본 예비 장모 입에서 경멸스럽게 흘러나온 말을요. 차가 저게 뭐야, 쪽팔리게. 딱 봐도 집안 수준 알만하네. 너무 놀라 전 예비 장모를 딱 쳐다봤는데요. 예비 장모는 제가 못 들은 줄 알았는지 콧방귀를 끼며 가버리더라고요. 딱 감이 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인사를 갔던 날도
예비 장모는 속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여자친구보다 직업이 좋지 않은 절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예요. 그런 조건을 보는 사람이었으니 저희 아버지의 차를 보자마자 경멸에 차서 저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저희 가족도 그 말을 들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안으로 들어간 예비 장인어른과 처제의 여자친구만이 그 말을 듣지 못했던 거죠. 어려운 자리니까 우선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한번 분위기를 보자. 그래, 네 아버지 말대로 해. 동생은 기가 찬 표정이었고 부모님의 표정 역시 딱딱하게 굳으셨더군요. 순간 이걸 들어가야 하나 망설이는데 아버지께서 우선 저를 식당 안으로 떠미시더군요.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은 우선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 상견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우선 예비 장인어른과 덕담을 나누셨고요. 예비 장모는 음식을 깨작깨작하며 물만 마시고 있었죠. 그러더니 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부터 슬슬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차를 보니까 엄청 오래돼 보이던데 그런 차는 위험하지 않나요? 아직 잘 굴러갑니다. 물건도 사람도 오래될수록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라 잘 관리하면서 타고 있고요. 소중히 여겨요? 그냥 차를 바꿀 형편이 안 되시는 건 아니고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무례한 소리야? 예비 장모는 아버지를 향해 비꼬듯 저런 말을 던지더라고요. 당황한 예비 장인어른이 황급히 말을 막았지만 예비 장모는 더 비아냥대듯 말했죠. 아니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잖아. 아 그래서 그냥 바로 잡아들인 거지 뭐. 안사돈께선 혹시 저희 아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왜요? 제가 그래 보이나요? 아니 뭐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닌가? 제가 우리 딸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시키고 대기업 직원까지 만들었는데 재환이 보세요. 대학도 서울에 있게 했다지만 고만고만한 데 나왔지. 아 직장도 우리 딸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지. 그래서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는데 그래도 선영이가 좋다길래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선영이 착하고 능력도 좋은 멋진 아이죠. 압니다. 그런데 선영이 어머니, 저희 재환이가 비록 선영이보다 다니는 회사는 좀 작을지라도 자기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애입니다. 어디에 나가도 바르고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잘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너무 한 면만 보지 마시고 저희 재환이 잘 봐주세요. 예비 장모의 무례한 말에도 아버진 끝까지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굳은 표정으로나마 아버지의 말씀을 지지하시는 듯 했죠. 하지만 예비 장모는 굴하지 않고 더더욱 신뢰를 범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분 아닌 것 같은데 기왕 얘기가 나온 거 좀 들어보세요. 이 결혼은 우리 선영이한테 너무 손해 아닌가요? 아, 두 분께서도 자식이 있으니 역지사질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좋다는 아이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흰 저희 아들이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선영이 어머니 말씀도 이해합니다. 솔직히 저희 장인어른도 젊은 시절엔 별 볼 일 없던 절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해합니다. 하지만 첫인상이 다가 아니듯 저희 아들도 겪어보시면 좋은 아이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참나,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엄청 붙잡고 싶으신가 보네. 저는요, 집안도 별로지 능력도 없지. 전 그런 재환이가 좋다는 제 딸도 이 결혼 찬성이란 제 남편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는 건지 말이에요. 막말로 우리 선영이 같은 애 데리고 가면서 집값 보태줄 능력은 좀 되세요? 그래, 결혼 자금 어느 정도 보태주실 수 있는데요. 아까 차 상태를 보아하니까 돈 100만 원도 어려우실 것 같던데.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결혼은 우리 힘으로 시작하기로 했고 저는 재환 씨가 하다못해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어도 괜찮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재환 씨 정말 미안해. 당신 진짜 여기까지 와서 집안 망신을 시켜야겠어? 지금 돈이 중요해? 사람 됨됨이가 먼저지.
그리고 차라리 말을 하려면 나중에 하지. 이 어려운 자리에서 이게 무슨 무례야. 두 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제왕군, 정말 미안하네. 저희 아버지도 과거 반대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셨으니 최대한 예비 장모의 입장을 이해하며 분위기를 좋게 풀어나가려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비 장모는 선을 넘었고 여자친구와 예비 장인어른 그리고 처제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아버진 묵직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죠. 돈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도 한 채 해줄 수 있습니다. 애들이 자기들 힘으로 시작한다고 하니 그냥 내버려 두긴 했지만요. 제 차요? 멀쩡한 차를 돈이 있다고 꼭 바꿔야 합니까? 원래 부자들은 오히려 검소한 법입니다. 부자요? 아파트요? 서울 아파트가 최소 얼마인지 모르나? 부자가 20년 된 소나타는 무슨 꼴의 자존심은 뭐 얼마나 대단한 부자신데요? 꼴에 미천하지만 건물 2채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랑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바로잡자면 우리 재환이 결코 능력 부족한 애 아닙니다. 비록 회사는 작은 곳에 다닐지 몰라도 제가 일찌감치 재테크를 가르쳐서 모아둔 돈이 선영이보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요? 건물? 재테크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진 서울의 꽤 노른자 땅에 건물을 2채 가지고 계셨어요. 예비 처가 식구들도 여자친구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여자친구도 제가 굳이 말을 안 했기에 저희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부모님이 건물주인지 알지 못했었거든요. 어차피 제 돈도 아니었기에 말할 필요도 못 느꼈고 저도 모아둔 돈이 적지 않아 우리 2사람의 힘으로 시작하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도 없었기에 굳이 여자친구에게 제 집안 형편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예비 장모는 아버지의 차만 보고 저희 집을 크게 무시했던 겁니다. 아버진 특히 크게 벙진 예비 장모를 향해 차분하게 말을 이으셨어요. 진짜 부자는 굳이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드러낼 필요를 못 느끼는 법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쓸 줄 알아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주차장에서 저희 집안 수준을 알만하다고 중얼거리셨죠? 딱 보니 선영이 어머니께선 돈으로만 사람 수준을 나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 수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삶을 돈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척도에 따라서 전 그 사람을 높게도 또 낮게도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선영이 어머님처럼 그걸 드러내진 않고 속으로만 조용히 생각하죠. 그게 무례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저는 그게 저랑 집사람은 선영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들과 저희 집안이 무시당하는 걸 그냥 참고만 있을 호의는 아니고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참 아쉽네요. 아버진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예비 장모에게 따끔한 충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에게 나가자고 말씀하셨죠. 예비 장모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예비 장인어른과 여자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끝까지 사과를 했죠. 식사 계산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다시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재환 씨, 정말 너무 미안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여자친구를 보는데 참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전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잠시 뒤 여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여자친구는 집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이렇게 다시 찾아뵙고 꼭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데요. 뭐든 손해보기 싫어하는 성격이셔서 그래도 딸 결혼시키는 자리에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많이 불쾌하셨죠? 됐다. 네가 무슨 죄겠니? 오히려 우리만큼 너랑 네 아버지도 마음을 다친 것 같더구나. 저 어머님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아빠가 다시 나를 잡고 다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시대요. 저희 아빠 엄마에게 크게 화내셨어요. 그리고는 직접 아버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불쾌하실까 봐 저한테 그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꼭 직접 뵙고 다시 사과드리고 싶다고요. 저희 엄마도 더는 그런 무례한 행동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 재환 씨 정말 많이 좋아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제발 저 며느리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결국 예비 장인 장모님과 다시 식사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좋은 분 같으니 사과하고자 하는 성의를 무시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이번엔 예비 처제와 제 동생은 함께 자리하지 않기로 했죠. 부모님은 그 자리에 나가기 전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냐? 전 여전히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장모라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됐으니 예비 장모처럼 사람의 겉만 보는 사람은 앞으로 제게 함부로 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그래도 처음부터 저와 저희 집에 이렇게 무례를 저지른 사람과 가족이 되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더니 아버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냥 이대로 결혼 진행하거라. 원래 욕심이 많고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야. 어디든 있는 거 아니겠니?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좋긴 어려운 법이다. 늘 말했지만 나랑 네 엄만 선영이 정말 좋게 본다. 너도 선영이를 오래 봐왔다며? 그 집 아버지도 선영이도 선한 사람들이니 한 사람 정도 그냥 좀 참아도 되지 않겠어. 네가 그만큼 선영이를 좋아한다면 말이야. 눈물 뚝뚝 흘리는 선영이를 보는데 우리도 마음이 참 아프더구나. 전 선영이가 너무 좋지만 정말 이 결혼 허락해 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이번에 그 집 부모를 다시 만나서 선영이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긴 해야겠지만 선영이 어머니가 숙이고 나오면 그냥 너도 한 번은 눈 감고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 집 아버지께선 다행히 좋은 분 같으니 집안의 중심을 잘 잡아주실 것 같고 어차피 넌 선영이랑 사는 거지 처가에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여자친구네와의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비 장모는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하고 연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시야가 좀 좁습니다. 뭐에 꽂히면 주위가 잘 보이지도 않고요. 제가 저희 딸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커도 너무 큰 실례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 딸은 저와 다르게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절대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재환이 아버님, 어머님, 집안 단속 제대로 못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선영인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제가 앞으로 저희 집사람은 잘 단속시킬 테니까 부디 저희 선영일 며느리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조건 같은 건 처음부터 생각도 않고 재환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결코 속물적인 마음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저도 재환이가 참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선영이가 재환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여전히 며느리로 삼을 생각이셨던 부모님과 제 마음을 모른 채 예비 장인 장모님은 계속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 옆에 있던 제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저희 아버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과도 정식으로 다시 해주셨으니 저랑 한 사람은 애들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저희도 선영이를 정말 예뻐하니까요. 그러니 이상 양가가 서로 불편해질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길 그때 아버진 일부러 예비 장모에게 앞으로 그러지 말라느니 하는 말은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제 장모가 될 뿐이니 굳이 그런 말을 보태서 저와의 관계를 더 껄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다네요. 재한 씨, 정말 고마워. 어머님, 아버님께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엄마를 용서해준 재한 씨한테도 너무 고마워. 넌 아무 잘못 없잖아. 왜 네가 제일 큰 죄인처럼 자꾸 울어. 마음고생 많았어. 이제 결혼하면 우리 더는 울 일 없이 행복하게 살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우린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장모가 그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부자라는 걸 알고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변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인배 같은 마음과 장인어른과 아내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장인어른과 처제에겐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모에겐 거리를 두고 있답니다. 반면 장모는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저와 친해지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네 아직도 나 미워하나? 어?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마음 좀 풀지. 맨날 자네 장인한테만 잘 지내시니 어쩌냐 안부 전화하고 나 좀 서운하네. 장모는 은근하게 제게 팔짱도 끼는 등 어딜 놀러 가자는 등 제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장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든 너무 피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밖에 나가서 민폐를 끼치는 모습도 보여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기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내쳐버릴 것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장인어른과 처제와는 진심으로 잘 지내고 싶고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이기에 저는 장모에게도 중간 정도의 도리는 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장모와 앞으로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혼 생활을 해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현명하신 장인어른과 다행히 그런 장인어른을 닮은 아내와 처제가 있으니 저는 이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간 제 마음이 장모에게도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집이 왜 이렇게 환해 보이나 했더니만 우리 며느리가 와 있었구나. 아버지, 저도 왔어요. 저도 좀 반겨주세요. 아내는 결혼 전 일을 여전히 죄송해하며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 덕에 저희 부모님, 특히 제 동생에게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저희 아버진 제 아내만 보면 얼굴에 꽃이 피신답니다. 아버진 제 아내와 언젠가 집에 들어올 사위에게 저희 외할아버지와 같은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게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고 말씀하곤 하세요. 외할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그렇게 내리갚음하는 것이 도리라면서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도 늘 다짐하게 됩니다. 장모와는 아직 서먹서먹하지만 장인어른간 꼭 서로 마음이 통하는 멋진 장인과 사이가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들로 자신의 내면을 꽉 채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건강한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진국인 사람을 가려내는 안목, 또 베풀 줄 아는 최소한의 선의 등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힘이 아닐까 싶네요. 반면 내면이 아닌 겉을 치장하는 데만 시간을 소비하고 타인을 대할 때도 내면이 아닌 겉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이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기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겉을 치장하고 있는 돈이나 물건들이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니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 사람을 견고하게 지지해주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을 먼저 채워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결국 삶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낼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자신의 내면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지혜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인생 선배님들께 배워가며 앞으로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